오늘 주제가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과제인데요. 교류협력,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왜 교류협력에 관한 강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바로 교류협력에 관한 강의, 그리고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류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평가라면 평가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교류협력이 전개돼야 할까 말까? 뭐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네, 현황인데요. 원래 현황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교류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송구스럽게도 제가 현황을 얘기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서 지금 실제적으로 남한 쪽에서 북한 쪽으로 뭔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일단은 아닌 거죠.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만 뭐 석탄, 철 이런 북한의 지하자원 광물, 그 다음에 북한의 농산품, 해산물, 그 다음에 식료품, 또 섬유, 또 사치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북한에 어느 나라도 수출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또 운송수단, 또 철강, 금속류, 뭐 거의 다죠. 거기다 이제 원유, 정제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도 북한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외에 다른 나라가 이런 품목을 가지고 북한 땅으로 팔거나 이전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경제협력 사업이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금융 지원, 또 북한과의 금융거래, 은행과의 거래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지금 금지가 되어 있고요.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파견할 수도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유엔 회원국이라면 북한 노동자를 갖다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벌크캐시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돈다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벌크캐시, 돈다발을 북한에 보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어느 항구나 공항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갔다 오면 그 8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기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미국도 대북 제재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은 물품이나 기술, 서비스 지원 이런 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것을 갖다가 도와줬던 단체나 개인들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금 미국 대북 제재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에 어떠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또 금융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 전혀 할 수 없죠. 만약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뭐 거기에서 이제 호텔에서 숙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할 때 입장료를 낸다든지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그래서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북한 내에 어떤 관광 시설을 짓는다든지 또 북한 내에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글쎄 여기서 대응인지 아니면 반발인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 그 정부 이래 북한 당국에서는 남측과의 접촉이나 또 남측과의 물품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밝혀놓은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다 금지를 시켜놨고요. 특별히 이제 남한 쪽에서 자금 출처가 있는 모든 물품 거래, 지원 이런 것들은 절대 받지 마라. 이렇게 지금 북한 당국도 이렇게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류협력 현황은 어떨까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또 북한 당국의 그런 방침 때문에 지금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은 이런 거고요.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좀 회상을 해볼게요. 대북 지원. 글쎄요, 뭐 대북 지원 그러면
남북 교류협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교류협력도 우리들 그런 의식 속에는 뭐 지원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 퍼주기 그러면 꼭 무슨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어떤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현물 또 현금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과연 교류협력이냐? 지원 아니야? 그냥 북한이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인식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면서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을 갖다 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어떤 정서적인 인식을 감안해가지고 좀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북 지원의 시작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대북 지원은 1995년 6월달 김영삼 정부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쌀 15만 톤을 지원한 것이 이제 최초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북 지원이 우리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대북 지원이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원래 그 대북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주민들이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 지원하는 거.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나 인종과 관계없이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무상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대북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북 관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일성 정부가 처음에 대북 수해쌀 15만 톤을 지원할 때 이것은 나름대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 행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을 담당했던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정원조차도 이 북한의 쌀 지원을 하기 위한 협상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진행이 됐다라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청와대가 중심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지금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재정경제부, 그다음에 코트라, 북한 실사람들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대북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수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쌀을 갖다 싣고 가는 배가 어떤 식으로 북한 항구에 닿아야 하는지 그런 절차들이 전혀 준비되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5년 6월 25일 날 처음으로 쌀 2,000톤을 싣고 시 아펙스호라는 그런 배가 출항을 했는데 우리 태극기를 갖다가 배에다가 이렇게 딱 개항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갔던 장소가 청진항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북쪽에서 청진항으로 이제 접안하려고 하니까 저희한테 시의 아펙스호 선장한테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개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황당하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북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남과 북의 쌀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시 아펙스호 선장이 그렇다면 마지못해서 아주 고심 끝에 그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호 이렇게 선상에서 또 그 항해 중에 남북 간에 이렇게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채널도 없었고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규율 또 사전에 합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6월 25일 날 출항을 해가지고 6월 27일 날 쌀을 갖다 하역을 하고 북한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몰랐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선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체가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아니, 전 순수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배고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쌀을 지원하러 갔는데 태극기를 갖다 내리고 인공기를 갖다가 개항시켰다고 그것도 강제로 국민 정서가 뭐 가만히 안 있었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도에서 대북 쌀 지원을 했던 우리 정부가 결국 이제 남북 간에 어떤 갈등의 골을 갖다가 깊게 했던 그런 그 행위로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또 때마침 1995년 6월 27일 날은 그때 지방선거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29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영삼 정부가 요 대북 쌀 지원 문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이 결국 정치적 문제로 비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고도의 정치적 판단처럼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대북 쌀 지원 최초였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쌀 15만 톤을 지원하긴 했습니다만, 또 11월 달에는 저희 또 배, 비노소라는 배가 청진항에 입항을 했는데, 그 중에 선원 한 사람이 청진항에 대해서 촬영을 한 거예요, 사진으로. 사진을 촬영을 했다고 북한 애들이 그거 갖다가 이거는 계획적인 정탐 행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억류를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억류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그런, 글쎄요, 해프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서 당초의 어떤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의 의미가 퇴색이 됐던 그러한 사건으로 첫 번째 대북 지원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1995년 8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에서 그 유엔 인도 지원국에 긴급 구호 요청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외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최초의 국제사회를 통한 긴급 구호 요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기근이라든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유엔에서는 이제 합동 호소 절차, 영어로는 이제 Consolidated Appeals Process라고 해가지고 캡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에 그래서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나라들에 대해서 좀 긴급 지원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어필하는 절차를 가지는데요. 해마다 이제 유엔 합동 호소 절차에 북한이 이제 참여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2005년 8월 달에, 북한이, 더 이상 그 합동호소, 2004년 9월 달이군요. 2004년 9월 달에 유엔의 합동호소 절차에는 이제부터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2005년에부터는 이런 긴급 구호 지원, 그 유엔 절차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 8월 달에 그 평양의 상주에 있었던 그런 구호 지원차 상주에 있었던 국제 기구들, 세계 식량계획도 있고요. 또 세계 보건기구도 있고, 유엔 아동기금, WFP나 유니세프, WHO 이런 기구들이 상주에 있었는데, 이들 단체로 하여금, 이제부터 우리 인도적 지원 필요 없다. 이제부터 개발 지원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긴급 구호에서 개발 지원, 또 크게는 개발 협력으로 좀 사업을 전환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95년 6월 달에 당국에서 대북 수혜 쌀 지원 이후에,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민간단체들도, 대거 이제 북한 대북 지원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미 농업 분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구호 지원에서 개발 지원, 또 개발 협력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개발 협력이라는 말, 또 개발 지원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데, 또 뒤에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인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규범으로서 원조 그러면 개발 지원과 개발 협력과 거의 지금 동의어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통일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로입니다. 제로. 네. 자, 그러면 교류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북 교류협력의 시작은 1989년 1월 달에 정주영 현대회장이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 개발 의정서를 북측하 체결하는 것을 맨 효시로 보통 삼습니다. 같은 해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LG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럭키 금성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럭키 금성이 북한산 광물,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그런 광물을 갖다가 수입하는 것, 교역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992년 1월 달에 그 김우중 대우회장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평양 근처의 남포에다가 경공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그 북한 내에 공단을 갖다 만들겠다는 제안이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교류협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런 제안이 있었고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교역이 이루어졌을 뿐, 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8년 11월 달에 금강산 관광, 배가 출항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본격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가 간 거죠. 그 다음에 2003년 9월 달에는 금강산에 육로관광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달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 착공이 되고요. 2005년 3월 달에는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남측에서 전봇대를 세우고 남측 전기를 끌어다가 북한 개성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각 기업들이 큰 발전기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막 기름 넣고 해서 그렇게 이제 공장을 돌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2005년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범 단지 입주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남측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2008년 7월 관광객 2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0년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오이사 조치를 실시를 하고 그때 남북 간의 교역은 중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0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또한 전면 중단됩니다. 2003년 6월 달에 개성공단이 착공이 돼가지고요. 2004년 12월 달에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기업이 처음으로 이제 그 냄비를 생산함으로 해서 이제 개성공단 생산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2010년 6월 달에 전면 중단되기까지 그때 우리 기업의 총 생산액이 32억 3,303만 불 정도 일어났다고 지금 통계 수치로 잡혀 있습니다. 이 수치 글쎄요 제가 이제 계산해 봤더니 3조 7,78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2004년 12월 이후에 2016년까지 3조 7,784억이라는 그러한 규모의 어떤 생산이 이루어졌으니까 글쎄요 뭐 상당한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어요. 네. 뭐 아까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북 지원 말씀드리면서 개발 협력, 개발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특히 남북 경제 협력 사업 본격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하고 좀 연관을 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 원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원조하는 거라든지, 또 대북 지원을 한다든지, 또 남북 교류 협력, 또 경제 협력 사업을 한다는 것이 뭐 그냥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냥 살기 힘드시니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회복하십시오. 또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 기업이 그냥 북한에 가서 좀 돈을 벌자. 또는 북한에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성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도 이익 얻고 우리도 이익 얻자. 거기에만 그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뭐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다시피 대북 지원이나 남북 경협은 대북 정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일반적으로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한테 원조를 한다든지 또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협력 사업을 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좀 북한 정권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그런 기대를 갖다가
갖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제 역대 정부가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아왔던 남북관계 발전, 또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그런 어떤 대북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북 교류 협력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두 가지의 갈래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능주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용이한 것부터,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다 많은 접촉과 협력을 하다 보면 남북 간의 신뢰가 증진이 되고 또 비정치적 교류 협력에서 시작해서 또 경제 협력이 본격화돼가지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신뢰가 많이 쌓이면 결국 정치 군사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 접근 방식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남북 관계를 다뤘던 방식. 이것을 통해서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을 하고요. 사실상의 통일 상황, 정치적 통일까지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그런, 통일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능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 과연 이런 것이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고, 무슨 북한하고 하면서 그런 걸 기대해. 사실 교류협력으로 북한 변화, 특히 북한 정권이나 당국을 기대하는 거는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그냥 교류협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왜냐면 이제 교류협력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인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또 상호, 물자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동질성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남북이 또 주민들이 하나 되는 그런 건데 이런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이건 뭐 나중에 그렇게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남북 주민 간의 민족적, 정서적 동질성을 유지를 하고 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하다 보면 지금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나 큰데 통일하면은 너무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게 좀 경제적 격차를 갖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다 보면 또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현실적인 어떤 통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류협력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 번째 이제 평가 기준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평가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지난 30여 년간 남북교류협력은 어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은 잠시 중단된 거다. 아니야. 남북교류협력은 실패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중단일까요? 실패일까요?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금 시계를 좀 켜놓고 제가 이거 교류협력에 너무 빠지다 보면 여러분들 밤을 새게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시간을 잘 준수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제기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공대 이종동 교수님이 쓴 축적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8년 전에 본 책인데, 좋은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가장 창의적인 개념 설계의 역량은 가장 진부한 시행착오 축적 과정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북 간의 통일이라든지 대북 정책을 다룬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역사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무슨 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뭐 과학계나 또는 건축계나 설계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분야, 또 첨단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있어서 최초의 설계, 그러니까 어떤 모방이나 이런 거 없이 최초의 설계를 갖다 이제 개념 설계라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창의적인 역량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떤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시행착오의 추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근대화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산업이 이렇게 발전된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 또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선진국들처럼 뭔가 최초의 그런 창의적인 개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시간 내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시행착오의 어떤 축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짝 아이디어가 그래 확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창의적인 방법들은 오래 기간 실패 경험과 축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길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뭐 인간성, 또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될 일이 아니라 그 길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인재를 갖다가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책의 주요 내용인데 전 이것도 대북 정책이나 남북 교류 협력 과정, 특별히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갖다가 개발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의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뭐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험과 그런 것이 축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통일 문제로 나아간다면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일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과거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다 이제 축적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는 개성공단입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개성공단 개발되기 전에 초기의 모습입니다. 황량한 벌판이잖아요.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아래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개성공단 근로자가 남한이 803명, 그리고 북한 노동자가 5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했던 인원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2004년도에 시범단지가 만들어지고 15개의 기업이 시범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05년 11월까지 지금 통계표가 잡혀 있는데 그 개성공단 중단된 게 2016년 2월이고요. 124개 기업이 이제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액은 그래프에 보시는 것 같이 계속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죠? 2013년 보면은 이제 생산액이 2억 불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지금 나오는데, 그건 이제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그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 노동자들을 갖다 개성공단 철수를 시키고, 우리도 인원들을 갖다 남측으로 철수하면서 잠정 중단 기간이 한 5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이제 생산액이 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생산액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개성공단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을 때는 2003년 합의서 체결 시에 1인당 월 임금을 $50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0로 시작을 했으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6만 원 가까이 되겠죠? 많아봐야.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료가 거기 이제 $15가 추가가 돼서 1인당 월 임금이 $65 정도 우리가 기업에서 주면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동결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규정 자체에는 해마다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1년에도 $63, 또 2012년에도 $67, 또 $67, $70. 그래서 2015년에 $73.67가 이제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1인당 임금이 월 $73.87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그래프에 보면 좀 금액이 많죠. 그죠? 이건 이제 평균 임금을 갖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월 임금은 $73.67였는데 평균 임금은 $147 이 정도 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한 $187 정도
1인당한테 1인당 그 임금으로 지불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회보험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이제 15달러였는데 그 이후에는 18.4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187.7달러가 이제 평균 임금으로 지금 최종 통계는 잡히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월 평균 임금 사회보험료 18.4달러를 빼면 2015년에 1인당 평균 임금이 한 169.2달러 정도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처음에 합의할 때는 개성공단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회사가 직접 지불한다라고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북한 당국에서 아이고 우리는 저기 달러를 받아도 근로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은행 가가지고 달러를 갖다 북한 원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달러 거래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직접 북한의 개성공단을 맡고 있는 당국 그 개발지도 총국에 지불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5년을 예를 들자면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108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장마당이나 시장에 가면은 비공식적인 그런 뭐 암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가면은 1달러당 8,25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환율하고 비공식 그 시장 환율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북한 그 주민한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69.2달러를 줘요. 그럼 공식 환율 1달러당 108원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169달러 곱하기 108원 하면 얼마나 되나? 제가 산수가 약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 환율이 8,250원이잖아요. 8,250원. 그러면 이제 북한 근로자가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면은 8,250원으로 이렇게 환율로 적용받아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개성공단은 공식적인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108원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장마당에 가면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달러도 안 돼, 2달러도. 왜냐하면 시장 환율은 1달러당 8,250원인데 북한 주민들이 169달러를 받아도 공식 환율 108원을 곱해봐야 글쎄요. 2만 원이 안 되잖아요, 2만 원이. 그러니까 2달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개성공단의 직원들이 그 실제로 이제 개성에 가서 그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북한 당국이 이렇게 물건을 배분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쪽 반응은 뭐냐면 일단 개성공단 근로자 같은 경우에 월 임금을 달러로 받으면 30%는 사회문화 시책금으로 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70%를 현금으로 20을 지불하고 현물로 80%를 지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북한 주민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물을 얼마나 이렇게 좋은 상품을 공급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근로자들이 근무할 때는 별 표가 나지 않다가 개성공단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북한 근로자들의 얼굴 색깔도 좀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한 2년 정도 넘어가면 이 사람이 남쪽 사람인지 북쪽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어쨌든 임금직불제가 시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 개성시 당국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한테 공급했던 그 물건들의 그런 어떤 질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 수준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북한 주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가 되고 그 구조화에서는 당연히 북한 정부도 당국도 이득을 많이 얻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 기업들이 곳에 들어가서 시장 경제 방식으로 생산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경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시장화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시장화? 싫을 거 아니에요, 북한 당국이. 그죠? 아무리 개성공단이 이제 특구처럼 돼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과는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글쎄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에 북한 주민들이 오염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떤 경영 활동과 특별히 노무 관리에 있어서는 일반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어떤 기업의 노무 활동과 또 근로 경영 활동과는 좀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총화를 하는데 일반 북한 주민보다 1.5배를 해요. 그래서 총화 아시죠? 총화. 모여가지고 서로 반성하는 거. 내가 얼마나 자본주의에 오염이 됐는가. 그럼 반성해야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생활 총화를 하는데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 1.5배를 합니다. 그리고 남쪽 기업을 운영하는 그 지배인들, 사장님들이 가가지고 북한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좀 지시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각 공장마다 직장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조의 노조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장은 이제 북한 근로자들의 그런 어떤 대표가 있습니다. 종업원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직장장을 통해서만 지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지금 납기는 다가오고 근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야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장님이라고 해서 북한 직원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대표인 직장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내에서 종업원들이 1대1로 이렇게 남측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최소한 2명. 2명이 있어야만 남측 사람하고 말을 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임금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50달러부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73.67달러 그리고 평균임금 167달러까지 정확하게 몇 달러? 169달러네요. 169.2달러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야근 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휴일날 나와서 또 근무하는 거는 또 돈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임금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 이렇게 최저임금 외에 다른 임금들도 많이 이제 추가가 돼 있었죠. 그 다음에 규정에는 임금 직불제가 되어 있지만 직불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업들이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생산활동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해서 초코파이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식료품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그 종업원들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왔거든요. 그러면 도시락이 아무래도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꽁꽁 얼 거 아니에요. 보온 도시락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그 국을 갖다 끓여줍니다. 그래서 뜨끈뜨끈한 국을 갖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나눠주면서 같이 이제 나눠 먹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것을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제품들을 가져다가 갖다 주고 하다 보니 이 근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장마당에서 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북한 당국이 되게 놀랐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유행했던 것이 초코파이였는데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개성뿐만 아니라 사리온에서도 발견이 되고 또 평양에서도 이렇게 장마당에 그 목격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측 제품들이 북한에 유통되는 것, 이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북한 당국에서 남측 기업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근로자들한테 그런 물건을 나눠주려거든 남측 제품은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부 다 집에 돌아갈 때
북측 세관에서 이 사람들과 다 검사를 해요. 가방 소지품 검사를 해가지고 남측 제품들은 다 버리고 가게 합니다. 또는 압수를 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 남측 거는 안 되니 우리가 만든 우리 북한 제품, 북한산 제품을 기업들이 사서 그것을 조원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북한산 식용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과자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뭐 봉동 과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남측 기업하고 강매를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나눠주게 하는 그런 어떤 통제 아닌 통제들 북측에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그런 생산활동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북한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성 시내 옷차림이 변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남쪽 기업에서 사장들이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휴일날 야간 근무를 시키면 이 근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여기 파견된 근로자지 기업에 속해 있는 종업원이 아니다. 초과 근무라든지 그런 야간 근무를 시키면 그거는 착취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자꾸 거부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곧 이것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남측 기업인들과 북측 근로자들 사이에 정서적인 동질감, 신뢰감이 조성이 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경영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생산성, 납기, 준수, 품질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북측 근로자들이 이 시장 경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과급이라는 그런 어떤 말들도 아주 친숙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자발적으로 내가 야근하겠다. 아니, 납기 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난 휴일에도 출근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렇게 반발하던 모든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막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 남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북측도 인적 자원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면 거의 85% 이상 이제 숙련이 되고요. 1년이나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은 거의 남한에서의 근로자들과 똑같은 정도의 숙련도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용기 같은 좀 까다로운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생산성이 80에서 한 90%, 85%까지 올라오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95%까지 생산성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공장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업에 생산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폐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이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마당 같은 곳에 유통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방식으로서의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 이제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달에 전면 중단이 되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었고,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또 장거리 미사일, ICBM을 발사를 하면서, 더 이상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개성공단은 결국 2010년 2월 달에 문을 닫고 맙니다. 자,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협력 사업으로서 이제 결국 진행이 되다가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 개성공단을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달에 문을 닫았고, 2014년 하반기 때부터, 개성공단의 운영을 위한
노동 규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법률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노동 규정이 이제 49개 조항 중에서 13개 조항을 자의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개정을 해버립니다. 그 개정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원래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관리위원회와 그다음 북한 개성공단 당국인 개발총국, 북한 특구개발총국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규정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바꿔가지고 총국이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꿔놓았고요. 그리고 1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최대 인상폭이 5%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개정을 해서 총국이 그때 어떤 생산 현황이라든지 경영 능률에 따라서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바꿔놓고, 일반적으로 2015년도 임금 인상률을 5%를 넘긴 5.18%로 통보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반발하고 우리 남측에서도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5.18%를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북쪽에서 생산된 개성공단 제품 제대로 통관도 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막 세게 물려고 하고,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남측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반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반입을 개성공단에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통관도 막아버리고, 그렇게 기업을 갖다 압박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 뭐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처음에 개성공단 초기에는 개성공단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와 또 정부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관리위원회가 남측 기업과 남측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남측 관리위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5년, 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북측이 좀 독자적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성공단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시장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유도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려는 입장이었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은 많이 얻지만 그러나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체제가 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딸려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남측의 어떤 주도적인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좀 잡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맞물려 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그게 공단과 관련 없는 어떻게 보면 안보적인 부분이죠. 북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통해 가지고 경기 중단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개발 협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개발 협력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자 나라, 서방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 제3세계 국가라든지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해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공했던 무상 지원 또는 차관을 얘기합니다. 이때 차관은 양어적 금융 조건이라는 말이 붙는데요. 여기서 양어적 금융 조건이라는 말은 차관은 원래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양어적 금융 조건은 뭐냐면 차관을 빌려주되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25% 이상이 돼야 된다. 차관이지만. 그리고 상환 기간이라든지 이자율이 일반 차관보다는 굉장히 낮은 그런 어떤 금액으로 주는 것을 갖다 이제 양어적 금융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민간 기업 이런 것이 아니라 부자 나라, 공여국의 어떤 공공기관, 정부가 될 수 있겠고 공공기관에서 그런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무상 지원이나 양어적 금융 조건의 차관을 갖다가 개발 협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ODA라고 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개발 협력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개발 협력의 핵심 목표는 뭐냐면 수원국의 인적 물적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축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빈곤 감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인권을 갖다가 증진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다고 해서 인권 지향적인 그런 어떤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강조된 또 개발 협력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개발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경로는 바로 시장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제가 아까 원조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떻게 원조 그러면 우리가 또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어떤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왜 마샬 플랜을 통해 가지고 서방 국가에 또 대거 지원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결국 이제 그 서방 국가들이 공산화로부터의 어떤 그런 위협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로 원조한 거,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것이 이제 제3세계 저개발국으로 계속 이제 확대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공여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공여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방금 전에 마샬 플랜 말씀드렸지만, 그 마샬 플랜이라는 것이 정말 뭐 순수하게 공여국의 수원국의 경제 발전이나 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제 성장이나 빈곤 감축을 위해서 공여국이 지원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막자. 그래서 지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제3세계 국가나 저개발 국가들이 소련이나 그런 냉전 시대에 공산화되는 것 또는 소련이나 동구권 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어떤 위협 이런 부분들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서방 국가, 친서방 국가 쪽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또 지원해줬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다 나름대로 공여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지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공여국의 어떤 중심에서 수원국 중심으로 그 경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발 지원이라는 말 썼다가 협력으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개발 지원도 개발 협력이라는 말로 이제 통일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나라가 또 서방 국가가 저개발국이나 가난한 나라에 지원하는 것도, 기술 지원하는 것도 지식공유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발 협력의 어떤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수원국의 역량 개발이 핵심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말이 진전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여기서 개발 협력이라는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원조라는 그걸 개발 협력이 발전해 오면서 나름대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개발 협력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개발 협력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또 효과성이 있으려면, 또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그런 원칙들을 갖다 발전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개발 협력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원국의 역량 개발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국제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나 대북 지원 이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따라서 이걸 내재화시켜서 앞으로 해 나가야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과거의 어떤 우리 내부의 어떤 퍼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개발 협력을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그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그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북 지원이라든지 남북 교류 협력을 갖다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고려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이건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을 이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 규범, 개발협력의 어떤 규범과 원칙을 따르고 진행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포주기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갖다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발 용역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보편 원칙이나 규범에 따라서 우리의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대북 지원 사업들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교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나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제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 개발협력으로 돌아와서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역량 개발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물적 자원의 투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적 자원의 투입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원국의 수원 역량,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교류협력을 통해 가지고 물자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배분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빈곤 감소를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용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런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수원국의 지위인식이 가장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아까 1980년대부터 이제 공유국 중심에서 수원국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국 중심에서 수원국 중심으로 바뀌면서 수원국이 나름대로 주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원국 주도의 개발 협력이 있어야만 개발 협력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외부에서 물적 투입이 중요한 것보다는 수원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지만 제도와 정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결국 수원국의 개혁과 개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은 바로 수원국의 수용 역량을 빨리 높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새천령 정상회를 통해서 새천령 그 개발 목표들을 여러 가지로 세웠는데 이 목표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개발협력 원조의 필요성을 갖다가 유엔 회원국 차원에서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때 함께 강조됐던 것이 바로 수용 역량입니다. 수원국이 저개발과 빈곤 극복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지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활동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선적으로 강조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개발협력의 방식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그 콜롬비아 대학교 이제 제프리 삭스라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포괄적으로 좀 국가 주도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조나 개발협력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세계 많은 그 서방 국가나 부자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왜? 찔끔찔끔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하더라도 약속한 시간에 제대로 맞춰서 지원하지 않더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 저개발 국가들은 일단 가난한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성장의 사닥다리에 팍 올라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막대한 양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줘서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삭스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지원금 접근 방식이고 국가주도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콜롬비아 대학은 이제 맨하탄의 북쪽에 있는데요. 맨하탄 남쪽에 그 NYU 뉴욕 대학의 윌리엄 히스터리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아니다.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주도가 아니라 NGO 민간단체를 통해서 작은 규모로 점진적으로 하면서 늘려나가야 된다.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 선진국들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기부를 막대하게 많이 하지 않는다. 또 설사 약속한 대로 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부를 한 의도대로 활용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기부를 해도 저 개발국에 그것을 줘도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는 쪽에서도 안 되고 받는 쪽에서도 안 된다. 특별히 이제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풍토나 특성들을 그런 공유국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나라의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자생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교육을 시키고 또 창업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자생력을 증진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야만 개발협력이나 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두 가지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기도 하고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 이것을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또 개발 시기에 맞게 그렇게 절충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잠정적으로 결론해보고 진행해 나가도록 해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이 개발협력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개발협력의 어떤 취지와 목표는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해당국, 수원국 정부, 정권의 능력을 올리고 또 그 주민들의 자생력을 동시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량개발, 정부의 역량개발과 빈곤 감소를 갖다가 동시에 이루고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거죠. 근데 북한의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남북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개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개발협력은 북한 정권의 커패시티, 능력을 떨어뜨리고 주민 자생력만 올리는 그런 어떤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개발협력 수단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결국은 북한이 개발협력의 어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수용하게 하는 점진적인 사회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 정부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수용 역량이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북한의 어떤 변화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북한 주민과 조직, 기관들의 어떤 수용 역량을 갖다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대안들을 앞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이 포괄적이어야 되느냐, 또는 점진적이어야 되느냐, 국가 주도로 포괄적으로 막대한 양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단체 또는 소규모로 일정 지역의 주민들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어떤 대안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남북 그런 개발협력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북한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북한은 그 시장의 수준이 높지 않고요. 또 경제 통계가 빈약하고 또 사업 자체가 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기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우리 정부는 남북 개발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대북 제재 상황이잖아요. 그간의 저희의 대북 지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보편적인 규범 차원에서 해당국 정부, 상대 측, 수원자, 북한의 어떤 그 경제성장, 빈곤 감축이라는 어떤 단일화되는 어떤 목표나 동기 이외에 통일 기반 조성 차원에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개발협력을 통해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든지 또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한다든지 또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따른 단기적 보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서 많이 비롯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행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과연 남북 개발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중장기 대북 지원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남북 간의 개발협력 사업의 성격을 가진 사업들을 진행해 온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사례를 갖다 꼽아왔어요. 첫 번째는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한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착수를 해서 2015년부터 15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아예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은 대북 개발 지원 사업, 대북 개발 협력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단체에 의해서 진행됐던 협동농장 개발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 동안 진행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단체 주도로 농업 지원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개발 협력 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이고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 그다음에 주민 복지 증진까지 목표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협력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는 북한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착수가 되어져 가지고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 최신 지식들을 갖다 이렇게 가르치고 북한의 기술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업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개발협력기구도 트렌드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자금 지원이나 기술 지원이나 협력을 넘어서 지식 공유로 변해간다 그래서 이걸 갖다 지식 공유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북한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얘기 추진했던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한의 어떤 개발협력 사업, 지금까지 대북지원이라든지 교류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어 왔느냐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을 바라보면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 이런 과제를 도출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맨 처음에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한 영유아 지원 사업은 2015년에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2019년도 12월 달에 후속 사업으로 5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협동농장 현대화 개발 사업은 아까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 초에 북한 측이 앞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갖다가 피력을 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때 북한의 천안함 폭탄 도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사 조치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죠. 그리고 북한의 인력 양성 사업, 지식 공유 사업은 2020년 5월 달에 UN 에스캅,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 개발 이사회, 제가 이제 정확한 한국 명칭이 좀 헷갈리는데 UN 에스캅의 대북 지속 가능 발전 역량 지원 사업으로 다시 재개가 됐다가 이때 이제 통계 분야에 6년간 한 60억 지원하는 걸로 우리가 이결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코로나로 중단이 되고 북한이 거부가 되면서 계속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을 갖다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당초에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2006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 7, 8, 9, 10, 2010년에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이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3,600만 불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고 모성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과 세계보건기구 3자회의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 이 지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 MDG 사업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 사업 중에 하나를 갖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영유아들, 특별히 임산부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사망하는 그런 율을 대폭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영유아가 태어나서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그 사망률을 갖다가 대폭 감시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4개의 사업으로, 4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건의료 인력들을 교육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북한의 어떤 그 진료소라든지 군 단위 병원 이런 것들을 갖다 현대화시키는 사업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좀 시스템적으로 그 정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 데이터들, 그 통계들의 어떤 그런 정확성들을 갖다 높이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건강정보관리 개선 사업을 갖다 실시한 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이제 주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이제 5,500개의 그 가장 말단의 리이동 진료소가 있었고요. 또 군 단위가 이제 209개인데 그 각 군마다 군 단위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00개 리이동 진료소 중에서 1,200개 리진료소를 갖다가 시설 개선을 하고, 또 거기 진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져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기기, 그 다음에 수술실, 분만실, 또 응급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북한의 리동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창문이 없는 그런 리동진료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주민들이 찾아올 리가 없죠. 추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 아이들이 태어난다? 병원에 와서 아이를 갖다 분만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춥고 또 기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 현대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고, 3579 군병원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그 30개의 제가 아무리 애워도 지금 애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좀 써놨는데, 30개의 군병원에 이제 혈액센터를 갖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혈액센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려면 이제 혈액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50개의 연구실, 예, 각종 어떤 질병을 갖다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의 어떤 개선 사업, 이게 이제 목표고, 그 다음에 70개의 분만실, 그 다음에 수술실을 갖다가 제대로 갖춰주는 것, 그 다음에 90개의 응급실을 또 제대로 갖춰주는 것, 그래가지고, 군단위 병원의 3579 군단위 병원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보건의료 인력들을 세계보건기구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 데리고 오고, 또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지역에다가 해외 연수를 보내가지고 최신 어떤 보건의료 기술을 갖다가 또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그다음에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고 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헌혈 포스터 사진인데요. 이런 그 각종 그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북한 전역에다가 헌혈 홍보를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절대 헌혈을 안 한다 그래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래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여성이다 보니까 뭐 그만큼 이제 헌혈 그 양이 혈액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혈액이 얼마나 좋은지를 갖다 계속 그 홍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월 며칠입니까? 14일인가요? 그때를 어떻게 보면 이제 헌혈의 날 그래가지고 이제 급혈이라고 하니까 세계 급혈자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헌혈 행사를 갖다 개최하는 그런 어떤 주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예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그 모유 수유에 대해서 인식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이게 태어나자마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모유를 먹이는 것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홍보되어 있지 않아서 그 모유에 대한 어떤 관리나 모유 수유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걸 개선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의 교육들도 많이 실시를 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산모라든지 그다음에 영유아들의 어떤 그 건강관리 지침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녁에 보급을 해서 그 리동 진료소 또 호 담당 이사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계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감사를 담당했던 그 파코넨이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면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핀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북한에 직접 가서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도 각 그 국가의 그 세계보건기구 국가사무소가 있고, 국가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감사 같은 것들 봤는데요. 이 파크렌 씨가 이제 북한을 갔다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친척 중에서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구소련 캠프에서 6개월간 수용된 경험이 있는 친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6개월간 수용되면서 아주 어렸을 때, 2살 정도 됐나? 그랬을 때라고 해요. 그런데 6개월간 수용이 되면서 그때 영양이나 의료전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때 한번 경험했던 것이 지금도 시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장기의 문제점을 갖다 계속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가 장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추론하는 데 있어서는 단기 성과와 장기 임팩트를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던 그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사이에 그 모성 사망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1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붉은색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사실 그 북한과 같은 그런 국가들은 경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WHO라든지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유엔 관련된 기구에서는 그 수치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집된 것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보정 작업을 거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뢰할 만한 보정 작업을 거친 신뢰할 만한 통계 수치는 실제로 북한 내에서 또는 저개발국에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수집한 수치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그런 그 인디케이터 지표는 그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 MDG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라 그래서 SDG 그 목표를 지금 유엔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이후부터 거기에 이제 인디케이터라 해가지고 수치가 높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북한 내 수치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에 그 어떤 효과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통계 수치를 갖다가 활용해서 낸 통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절대적인 수치로 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추세를 갖다가 이제는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로서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표를 보면 어쨌든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그 영유아 지원 사업을 할 때 북한 보건성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모성 사망률, 보통 임산부 10만 명당 몇 명이 이제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느냐, 이걸 갖다 모성 사망률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영아 1000명당 사망하는 비율, 이걸 갖다가 이제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WHO를 통한 영유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사업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북한 보건성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사망률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식량 사정이라든지 위생 사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날씨, 그 다음에 특별히 북한의 경제 사정,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변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은 단지 WHO를 통한 그런 그 영유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의료 인력을 갖다가 지식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하고 데이터 그 능력을 갖다 향상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요것을만 가지고는 사업 효과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보건성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이런 WHO 영유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있는 이동 진료소라든지 군 단위 병원이라든지 또 각종 뭐 그 보건 의료와 관련된 시설들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정상화된 그런 시설의 그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갖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꼭 이 사업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결국 이제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보도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개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어떤 임팩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더 후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지금 2022년까지도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모성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세적으로는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이렇게 갑자기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선 WHO 영유아 지원 사업은 기여를 하고 있다.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업 제약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업 중단과 재개가 반복이 됐던 거예요. 북한의 도발,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남쪽으로부터의 어떤 자금 지원이 계속 보류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리동진료소의 분만실이나 수술실이나 응급실들이 개선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보건의료 인력들이 교육이 되고 또 그 인력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을 받은 최신 지식이나 기술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라든지 물품 장비들이 제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되고 재개가 됐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은 분만실, 수술실은 되어 있는데 응급실이 되지 않는 병원도 있었고 어떤 데는 병원은 다 시설적으로 개보수가 됐는데 인력들이 교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데는 인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만실, 수술실, 응급실이 다 개선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약품이나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품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수가 돼야 되는데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전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럼 북한 전기 사정이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가 고장이 나면 제때 또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어떤 불일치들이 굉장히 발생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 남권계 상황에 따라 또는 북한 핵실험에 따라서 사업 중단이 되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런 사업들이 외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송수단이 불비했고 장비 노후화가 심했고 그다음에 물전기들이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았고 의약품, 소모품 재고가 자주만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 공급이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계속 외부 지원으로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틈에는 북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설계적으로 외부 지원으로만 의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빨리 개발협력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그 원래의 성격을 회복해가지고 북한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또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투입이라든지 그런 북한 당국 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언론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약품이라든지 어떤 그 의약품 소모품들이 장마당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리동 진료소에 있는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소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급을 안 해주니까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의약품과 소모품을 장마당에 팔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료를 오게 되면 원래 무료 진료거든요. 무상 진료지 않습니까? 북한의 방식은. 그런데 진료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데 처방할 때, 약을 줄 때는 돈을 받습니다. 그래야 호 담당 의사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 담당 의사들이 그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까 장마당에서 파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결국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 당국 자체적으로 약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동 진료소에 예산을 배정을 해줘가지고 그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줘야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거죠. 그리고 효과도 계속 나타나겠죠. 예, 그 밖에 이제 데이터 신뢰성 부족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없고, 특별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좀 포괄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확대를 시켜나가는 방식도 하나의 접근 방식이라고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국에서 기관 간, 지역 간 형평성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 형평성에 따라서 그냥 골고루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화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기는 분만, 수술, 응급실이 다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약품과 장비가 동시에 들어가서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는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이 지역은 요거, 이 지역은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골고루 그 분배가 돼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약률이 됐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사례가 이제 평양 강남군의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기도 농업연구원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북한의 농업과학원이 같이 한번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남측 종자하고 북측 종자를 그 북한의 농업과학원 옆에 그 농지에다 바깥은 농지에 조그만 그 농지에다가 시범으로 한번 작물을 재배해봤어요. 남측 종자와 북측 종자를 갖다가 재배해봤는데 남측 종자가 남측 농법 방식으로 재배해봤더니 북측 방식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생산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측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와 우리민족 소로돕기 운동이 그 북측 농업과학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협동농장에 가서 한번 재배를 해보자 그래서 북쪽에서 평양 강남군 평양에서 가까운 곳에 당곡리 협동농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남측 종자와 남측 농법 방식으로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온실 채소 재배를 갖다가 가르쳐줘가지고 비닐 온실 채소 재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소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판매를 해가지고 당곡리 협동농장이 돈을 벌게 돼요. 그다음에 그 협동농장이 어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온실 채소 재배를 떠나서 아예 그 여러 가지 소득을 가지고 또 남측의 지원을 받아서 도로 포장,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소 건설, 주택 개보수 사업까지 하게 됩니다. 접촉을 통해서 또 남측 농법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북측에 있는 농장원이라든지 그 농업 관료들 이런 분들이 학습을 하게 돼가지고 전문성이 이제 향상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자기들의 어떤 농법과 종자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냥 뭐 농기계만 달라, 부품만 달라 이렇게 조용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남측 농법을 좀 배우고 남측 농법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용 태도들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용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업에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이제 중간중간 삐까삐까하다 보니까 그 농기계라든지 자재부품들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북한 농업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제 중앙에서 모든 농기계라든지 종자까지 다 공급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갖다 협동농장에서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방식인데 20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 국가에 의한 자재공급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결국 이제 협동농장이 그냥 자체적으로 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북한 농업에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 남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 남쪽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농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가 되고 또 남측의 도움으로 소득을 올리고 도로 포장을 하고 주택 개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남측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북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북쪽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할 때하고 2007년, 8년, 6년 됐을 때 그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도로포장이라든지 주택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현대사업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현대화 사업은 없어지고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과 말라리아 사업 이런 걸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측에서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부터 지원을 안 받아서 중단이 됐을 경우에 북측 당국자 얘기입니다. 중국에 가서라도 뭔가 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는데 남측에서 받지 못하니까 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에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자, 강원도 3.1포 협동농장 공동 영농 사업도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북한의 금강산 지역하고 개성공단 지역의 그 개성에 협동농장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영농 사업을 실시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그 통일농산사업단이라고 민간단체가 북한의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기 금강산 강양사업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단체죠. 그 다음에 협동농장 관리와 같이 이제 사업 주체가 돼가지고 공동영농사업으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성이 매년 20% 향상이 됩니다. 남측 농법과 남측 종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모작토에서 이제 확대를 시켰고요. 그 밖에 이제 콩,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도 그 남측의 우량 종자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됐고, 특별히 이제 농기계라든지 양돈 사업의 첨단 인력을 교육시켜서 북한 인력을 양성시키는 사업에도 큰 성과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역량이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농장원들의 접촉이 2년 사업이 시작되고 2년 차부터는 처음에는 꺼리던 농장원들이 활발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접촉을 해가지고 공동 영농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남측 전문가들이 북한에 방문을 해서 전문가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전수해주고 농업 인력들, 북측 농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사업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3.1포 협동 농장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되는 그런 농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콩, 고구마, 옥수수, 특별히 양동 사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그 생산품들, 농작물들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이 통일농수산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평양 가까운 데에서 하지 않겠다. 접경지역 배후지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쪽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지역에다가 물건을 팔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남측으로 데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남측에서 판매하는 것도 결국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남측 사업자와의 어떤 계약 재배 방식으로 북측에서 이 3.1포 협동 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남쪽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것도 통관 문제 때문에 결국 이루지를 못했고요. 2008년 7월달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결국 그 농산품과 여러 가지 채소, 그 다음에 양돈, 이것을 팔 수 있는 시장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단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가지고 북측의 제안에 따라서 강원도 3.1포 협동농장 고성에서만 실시했던 사업을 개성에도 실시하게 되는 그런 그 사업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개성공단에서는 그래도 그 농산물을 갖다가 개성공단 지역에 공급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3.1포 협동농장은 소득원을 갖다 개발하지 못해서 결국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양 강동군 구민협동농장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군 네이버스가 북한의 민족화위원회하고 리협동농장관리위, 구민이죠. 구민협동농장관리위와 같이 이제 사업 주체가 돼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젖소 210마리를 지원을 해요. 처음에 이제 저염소를 지원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군 네이버스에서 젖소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우유, 육류, 우유 가공품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이것을 판매합니다. 앞에 평양의 그 당국리처럼 여기 구민리 같은 경우에도 평양과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우유, 육류, 우유 가공품을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1엔드에서 공급했던 우유병에 담아가지고 평양 호텔에다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의 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하는
그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단체, 여기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예 여기서 생산한 모든 제품들을 평양시 인민위원회의 그 담당 그 기구에서 아예 판매소를 갖다 운영을 하면서 평양 곳곳에다가 호텔 같은 데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매대처럼 이렇게 평양시 곳곳에다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매대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이동식 그 판매소? 네, 이동식 판매소를 갖다 설치해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득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기에 그 구빈이 협동농장의 지배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김일성 대학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아예 구빈이 협동농장의 생산 방식을 여기 보는 것처럼 개인 단위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보수를 많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구빈이 협동농장의 같은 농장원이라도 많이 받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북한 돈으로. 적게 받는 데는 5만 원.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생산성과 소득이 굉장히 증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빈이 협동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번 돈을 가지고 주민복지사업에 쓸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을 살림증도 장만해주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살림까지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정도로 소득이 굉장히 증대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구빈이 협동농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굿네이버스가 2007년까지 조소를 지원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이사 조치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구빈리 축산 전문단지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구빈리 협동농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는 소득원이 계속 개발이 됐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6월부터, 저희 6년이라고 제가 써놨나요? 2005년 6월부터 3개년 사업으로 UNSCAP 대북 기술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정부가 이제 남북협력 기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 환경, 수안 관리, 교통, 통계 분야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최신 기술을 갖다 제공을 해줘요. 또 2008년, 2009년에는 기재부가 여기 한국개발연구원 KDI하고 KF에 위탁을 해가지고 제3국에서 시장 경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부터는 우리나라 민간단체들도 협력기금을 지원받아서 북한의 IT 인력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경제 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 계속 실시가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북한의 전문인이라든지 관료들이 해외에서 또는 북한 내에서 최신 분야별 교육을 전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해외에서 받기도 하고, 북한 내에서 받기도 하죠. 이건 지식공유 사업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쨌든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자신의 어떤 분야에 적용하기도 하고, 또 자신과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어떤 최신 기술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시장 경제 교육, 그다음에 금융 교육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어떤 시장 경제 흐름이라든지 금융 흐름, 글로벌 경제를 이해한다는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는 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사업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저희가 시켰는데 그 교육을 시키고 나서 북한에 가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공개로 계속 실시가 되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해외에 나오거나 또는 북한 내에서도 이게 영어로 통역이 돼야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전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한국말로 교육을 하면은 가장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된 교재도 공급해 주겠다고 하고 또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북한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거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우리 요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또 유엔에스캅의 한국인 직원들이 가서 그 사업을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의 범위를 갖다 확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업앤다운 수가 있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중장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 현대화 사업,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이제 참여했던 북한 인력 양성 사업, 지식공유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사례들을 갖다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제 말씀 들으면서 어떤 공통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들이 좀 생각이 되어지셨는지요?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에 부합되게 교류협력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은 불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게 그 효과가, 사업 효과가 단기에 나타날지 장기에 나타날지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대북지원, 개발협력의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의 수준을 국가나 정부와 같은 거시적 차원,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 사업이라든지 대북지원 사업이라든지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됐어. 북한 당국이 바뀌었어. 이런 거시적인 차원보다는 개인과 조직, 기관의 수준에 맞춰서 이들의 수용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발전시켜온 보편적인 원칙과 국제사회의 규범인 수용 역량 향상에 맞추는 것이 앞으로 더 이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다시 말해서 개발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사례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영유아 지원 사업도 그렇고 협동농장 사업도 그렇지만 남측 방식, 남측 종자, 그다음에 남측 또는 외부에서 의한 일방적인 지원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그 목표를 자체 생산 능력, 소득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 사업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일 기반 조성 차원에서 남북한의 어떤 분야별 통합,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기 전에 북한 주민의 특성에 맞는 자립 기반, 소득원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사업 내용을 교류협력이라든지 대북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측의 지원이나 남측으로부터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또 끊겼을 때 저희들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고 하면 북한도 이젠 더 이상 선뜻 사업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못 하잖아요. 협동농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북한 나름대로 남측과의 사업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대북 제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이쪽 접촉을 우선시하고 점진적 교류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남측과의 접촉이나 남측으로부터의 물품, 특히 남측의 재원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고 금지시켜 놓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제3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좀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국제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이 잘못되기만 하면 철수, 이는 높은 대가를 수반한다. 적절한 지원과 정치적 족적, 관여를 유지하는 것, 어렵지만 현명한 것이다라고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으로 많이 강조가 됩니다. 유엔은 저개발국의 정치적 이유와 수용 능력 부족으로 본격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된 수준이나마 사업의 적극 모색을 권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걸 한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핵을 보유하려는 골치 아픈 독재 국가를 다루는 정책과는 달라야 한다. 북한이 지금 핵 보유국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핵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다른 그런 핵 보유하려는 골치 아픈 독재 국가를 다루는 정책과는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정치 군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상호작용의 폭과 깊이를 일시에 제거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도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교류협력이라든지 대북지원, 제가 토탈에서 이렇게 개발협력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개발협력이 적용해야 할 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보다는 제도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되게 느리대요. 그러나 개인, 조직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 습득, 그리고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을 우리의 개발협력,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에 꼭 활용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